오늘은 이제 우리 타너 스님의 스승이신 하남 스님에 대해서, 하남 선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의 95쪽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약간 간략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뒤에 타너 스님이 하남 스님 비문 쓰신 게 있어요. 비문 쓰신 것도 같이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래서 하남 스님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어떻게 비문을 쓰셨는가. 지금 우리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하남 스님 비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니까 그 내용도 한번 쭉 보시면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그 비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그 문장 가운데 선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만의 서정을 읊고 좀 사적이라고 본다면은, 이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성인 현자에 대해서 그분의 사적을 남겨서 비에다가 새긴단 말이죠. 명이란 말이에요. 새기기 때문에 이것은 몇백 년, 수천 년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쓰게 되고 문장 가운데 가장 고귀한 문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치원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의 최고의 문장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사산비명이라는 게 있어요. 스님들의 선사들의 행적을 지으신 비명이 있는데, 그게 네 개의 비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산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봉황사, 지중국사 비문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쌍계사의 이 비명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최천 선생이 직접 썼어요. 글씨도 직접 쓰고 문장도 직접 지었습니다. 거기 있는 비명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고은 최천 선생이 글을 잘 지었는지, 얼마나 한 학식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산 비명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문장 하나가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한 문장 한 구에 지나간 고적과 이 전고가, 용사라 그러죠. 전고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서는 사산 비명을 읽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줄줄 읽을 수 있을 정도 되면 공부가 아주 무르익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학식과 경륜이 다 무르녹아 있는 것이 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너 스님이 스승인 하남 스님의 비명을 지었을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고 그의 모든 골수를 담아가지고 쓰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남 스님에 관련돼서 이렇게 한글로 쭉 된 내용을 간략하게 된 걸 보시고, 하남 스님 비명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하남 스님이 어떤 큰 도인이셨는지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5쪽에 하남 스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타너 스님이 말씀해 놓은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남 스님의 경우를 들어본다. 하남 스님이 9세 때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는데 사략을 읽을 때였다. 선생님이 태고에 천황시가 있었다고 하자 하남 스님이 묻기를, 천황시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방고시가 있었느니라. 또 묻기를, 방고시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무릎에 선생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남 스님은 의심이 풀리지 않았다. 방고시 이전에 누가 있었는지 궁금했다. 이 문제는 20세 때가 되어 유학을 마칠 때까지 풀리지 않았다. 22세가 되던 해 어느 날 금강산에 구경 갔다가 그만 출가하고 말았다. 금강산 신계사에 머물면서 경전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읽다가 만약 마음 밖에 별도로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는 이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한다면
비록 이 겁이 다하도록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며 그리고 모든 경전을 줄줄 읽고 갖가지 고행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한갓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 마음에 무언가 뭉클 느껴오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그만두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또 장안사 해운함이 하룻밤 사이에 전소되어 여러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세상이 아주 꿈같이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경 보는 것을 그만두고 경허 스님을 찾아갔다. 경허 스님은 당대의 고승이었다. 어느 날 경허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셨다.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 즉견 열애니라.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이 대목에서 확연히 눈이 열렸다. 9세 때부터 품어왔던 의심이 그때서야 확 풀리고 말았다. 현대 한국 불교의 높은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하남 스님은 이렇게 하여 탄생했던 것이다. 어려서 여러분 육아의 선비들이 책을 경전을 공부하는데 천자문을 배우고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그리고 사설을 보잖아요. 사설을 이제 대학부터 시작해서 논어, 맹자, 중용을 보고 그러면 이제 삼경과 이제 오경을 봅니다. 삼경을 시경, 서경, 주영 그 다음에 춘추 얘기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를 공부하냐면 역사서를 보입니다. 그죠? 통감이라든지 사략이라든지 25사 사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와 방고의 한서 이런 역사책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는 글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거든요. 사마천이 문장력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마천의 사기를 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부터 보고 나면 다른 문장이 맛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단맛부터 보고 나면 담백한 음식이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기 같은 문장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역사서를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9세 때 사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략을 이런 그 내용만 봐도 9살 때 사략을 보고 있었다 이런 것만 봐도 공부를 굉장히 빨리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부를 굉장히 빨리 하셨다. 그럼 뭐 하남 스님의 한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문장만 봐도 이렇게 짐작이 돼야 됩니다. 보통 이때 이제 사설을 보고 있거나 뭐 이래야 되지. 벌써 그때 사략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벌써 그 중국의 역사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천황씨가 있었다. 그럼 천황씨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방고씨가 있었다. 방고씨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생님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벌써 9살 때 사략을 보시면서 이미 본래 면목, 그죠? 본래 면목에 대한 화두가 생기신 겁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모 미생 전에 본래 면목,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 천지 미분정 소식,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 소식. 예.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최초의 부처님을 위엄왕불이라고 그래요. 위엄왕불. 위엄왕불 이전 소식. 예. 그 다음에 기독교로 치면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라. 요한복음 첫 절에. 그 말씀 이전 소식. 이런 거 근본 소식이거든요. 노자로 말하면 천하모 나오죠?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 도라고 하는 것이. 노자 제1장에 천하모. 그 어머니 이전 소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질문 들어갔을 때 이 근본 소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다. 그 이제 9살 때부터 이게 이제 의문이 쌓여가지고 하남 스님이 벌써 이제 공부를 쭉 해오시는데 20세 때 정도 돼가지고 유학 공부 다 할 때까지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다가 금강산에서 출가하신 거예요. 하남 스님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예전에 제가 해암 스님 우리 노 스님을 모셨는데 스님 법문에 그러십니다. 금강산에서 발심한다. 예. 금강산에 가보면 12,000봉 금강산의 봉우리 하나하나가 마치 부처님 같고 말이죠. 팔만
암자가 있다잖아요. 그 암자에 다니면서 참 그 절경을 보고 그 좋은 곳에서 탁 한번 금강산을 가본 사람들은 누구나 나 그냥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발심 출가해서 나도 여기서 도나 닦고 싶다. 이게 발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은 금강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말이죠. 그 보현사 북한의 어디입니까? 그 서산대사 계셨던 묘양산에서 견성한다. 깊고 깊은 산이다. 묘양산에서 견성하시고 그 다음에 지리산에서 보임한다. 지리산에는 꼴짜기가 깊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견성하고 나면 스님들이 견성했다 그러면 온 데서 사람들이 찾으러 올 거 아닙니까? 지리산에 들어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의 마지막 보임을 지리산에서 하신다.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찾으러 오시고 이러면은 별로 안 만나주고 이랬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철 스님만 해도 3,000배 시키고 하셨잖아요. 옛날에 일타 스님 법문에 보면은 옛날 도인 스님 그런 분이 있었답니다. 큰 스님을 한번 뵈러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꾸 찾아오고 하니까 봐서 뭐 하겠느냐 하고 친견을 안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스님 한번 얼굴만 한번 진짜 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진짜로 문을 이렇게 열고 자 얼굴 한번 보소 다 봤는겨? 그러고 문 딱 얼굴 한 번만 보자 그래. 우리 친견이라 그런 게 친히 한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 보면 그렇게 있는가? 그러셨다는 데 일화가 있다 그래요. 궁금한 게 있고 제가 이제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물어보셔야 된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 시정에 나와서 이렇게 도심에 나와서 이렇게 포교하시는 큰 스님들이 잘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에 가서 보임을 해서 사람 없는 데서 보임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해암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요즘 젊은 스님들 복이 없다 말이에요. 복이 없어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돼 놓으니 그 금강산 같은 좋은 곳에서 발심 출가해가지고 묘양산 같은 데서 수행하는 참 진짜 춥고 배고프고 기안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가 고파야 공부가 되는데 그 산의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아주 정신 하나를 탁 가지고 말이죠. 어디 졸음이 오냐 말이에요. 그렇게 추운데 방에서 그냥 물이 나던 게 물이 얼고 막 이러는 데서 잠 안 자고 정진해서 확철 대오를 하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남한에서 이런 데서 먹을 게 풍족해서 늘 많이 먹고 배가 불룩해가 잠을 머리를 꾸벅꾸벅 졸고 이래가지고 도인이 안 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하남 스님이 보면 금강산에서 출가하셨답니다. 신계사 여러분 신계사 아세요? 제가 여러분 출가하기 전에 금강산 신계사를 갔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이 열려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선 잠을 자지 못해서 낮에는 금강산 관광을 다 하고 나면 밤에는 배에 와서 잤어요. 말하자면 유람선이죠. 그래서 배에 와서 자고 밥을 먹고 이제 가서 이제 북한 금강산을 낮에는 보고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해가지고 배에 와서 자고 이랬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봉은사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산신제를 하는 차원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거기에 갔습니다. 제 소가 어머니하고. 그래서 신계사 지금 복원이 다 돼서 절이 다 완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산신제 할 때 제가 그때 갔었습니다. 이 신계사에서 출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금강산 신계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 하남 스님이 금강산 신계사에 계시다가 보조국사 수심교를 보고 마음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보조국사 수심교를 보고 비로소 방고씨 이전 소식에 대해 가지고 활짝 눈이 열려졌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경허선사를 찾아가서 또 공부를 또 하셨죠. 그 경허선사의 금강경구절, 이게 범소유상 계시여망이니 약견대상 비상이 직견이라다 이 구절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탁 마음이 또 열리셨다.
이거는 똑같은 구절인데 어떤 분은 이 구절에 마음이 열리고 어떤 분은 왜 이 구절을 봐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 구절과 마음이 개합되는 부분은 평상시에 이 구절을 만나기 이전에 마음이 얼만큼 이 조촐하게 선정에 들어있고 이 마음이 얼마나 부동심의 자리에 들어있었는지가 결정을 합니다.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궁금한 게 있어요.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번뇌망상이 거친 번뇌가 싹 깔아앉아 있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이 쭉 흘러가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쭉 가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이런 구절에 한 구절에 마음이 탁 열리는 겁니다. 육조 스님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 구절을 옆에 읽고 있는 그 구절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리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마음을 항시 고요하고 차분하게 참선을 하시면서 그리고 계실 때 이런 구절에 문득 한 말씀에 언하에 대오한다. 그 말 한마디 끝에 마음이 열리고 진리와 내 마음이 개합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잘 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어떤 경계를 만나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성품을 보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약할 수 없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늘 공부를 쭉 하고 계시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남 스님이 이게 지금 출가하시기 이전에 이미 화두 같은 그런 한 생각이 의심이 풀어지지 않고 있다가 출가를 하셔서 몇 번의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근본도리, 본래 면목을 깨닫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 하남 스님이 확철대오 하는 그 내용이 또 따로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이 나온 김에 15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54쪽에 하남 스님의 그 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남 스님 쓰신 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하남 스님을 좀 자세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읽으시기 편하게 이렇게 현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허 스님 문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하남 대종사 부도 비명 병서 이렇게 됐지요. 이게 뒤에 병서라고 하는 거는 비명에다가 서문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비명이 어디 있습니까? 비명은 맨 뒤에 156쪽에 명활 했잖아요. 그죠? 네 자식 이렇게 시를 지어놨지요. 이게 비명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운문입니다. 사문이 아니고 이 비명이 그야말로 중심입니다. 이 하남 스님 비의 비명이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서문이 됩니다. 서문이. 이 비명이 본문입니다. 이 비명의 본문을 단 겁니다. 여러분 그 경전들 우리 불교 경전도 보면 처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개송이 먼저입니다. 개송이 먼저 있어서 개송이 왜 먼저냐? 부처님 말씀을 해놓으신 거를 예전에는 종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합송을 해서 외웠거든요. 합송하기 편하려면은 노래처럼 되어야 되고 시와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문인 개송으로 스님들이 다 같이 합송으로 외워서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중에 산문이 덧붙여진 겁니다. 뒤에. 그래서 경전의 내용은 개송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듯이 여기도 비명이 중심이고 이 비명에 대해서 서문을 붙인 것이 바로 이 비명병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문만 있고 이렇게 쭉 나열해서 서문만 있고 뒤에 비명이 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뒤에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맞춰가지고 딱딱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문 실력이 문장력이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탄허 스님이 나는 문장을 사상지학을 나는 도마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예, 이 문장 공부하는 것보다는
좌망을 즐겼다 그랬잖아요. 사색을 즐겨하고 사색보다는 좌망을 즐겨했다. 우리 서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참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지 글 짓는 것을 중심으로 나는 살지 않았다 하셨지만 타너 스님의 문장 실력이 이 정도이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비명을 짓고 이런 걸 문장을 여기 한문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걸 전범으로 삼아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가? 이 타너 스님의 비문 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 비문은 이렇게 짓는 거구나. 하나의 좋은 예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비명을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서문을 이렇게 붙입니다. 서문에는 비명의 시에서 다 하지 못하는 설명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지금 한번 이 서문을 현토로 된 걸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을. 선사 속성은 방신이 온양이냐라. 휘 모요. 우리 이제 중자 원자죠. 하남 스님은 휘가 중원이요. 하남은 기호야라. 고휘는 기순이요. 비는 선산 기친이 병자 3월 27일 묘시에 탄사어 강릉 강원도 화천하다. 생이 영호 절윤하야 보구세에 시치 사숙하야 학 사략할세 수문어 선생왈 천왕시 이전에 유삼마요 왈 유방고신이라. 우문할 방고시 이전에 유삼마오 선생 불능답위원을 자시 이후로 박석 경사 호대 왕왕 의차거 방고 이전지 면목 이로되 이종 불능결 이르니 지 22세 정유에 입 금강산 장안사하야 의 행름 노사하야 축발이내 자서왈 기위 삭발염이 입산 중인데 견 진성하야 보치는 하고 왕 극락이라. 일일제 신계사 보운 강회하야 우열 보조국사 수심결이라가 지약은 심해 유불이요 성외 유법하야 견집 차정하야 욕구 불도자인된 종경 진급하고 소신 연비 운운으로 내지 전독 일대 장교와 수종종 고행이라도 여 정사작반이요 지익 자로처하야 불각 신심 송연하야 여 대한 당두요 우문 장안사 해은함이 일야 소진하고 우각 무상 여화요 일체 사업이 개시 몽환이라. 해하 후에 여 동지 함의 선사로 속장 등정하야 점차 남행하야 지 성주 청암사 수도항하야 참청 경어화상의 설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경열애라 하고 안광 홀계에 개진 3000개 하니 염내에 물물이 무비작이라. 시처 득 방고 이전집 면목하야 갱무여의하니 이시즉 사지 24세 기후 추야라. 일일시 화상 끽다차에 화상 그 선여운 여아시 실참 시로저 소식고 답 남산 기운 북산 하우어 하야 문 대중은 시삼마도리오 사다발 개유이자의 와장제전이로다. 화상이 이길 승자 고 대중할 원선화공부가 과어 개시문운이라. 사일일에 간 전등록이라가 지 약산 대석두운 일물 불이처에 매견 심노 홀절하야 여통저 탈상사라. 이기동의 화상 입북지 잠적하야 갱불상 오의라. 갑진춘에
부통도사 내원 방장지청하야 수연 도료 6년 광음하고 이 경술춘에 산중입 맹산 우두함하야 과한제의 독재 주중 착화라가 호련 개오하니 여수도암 개오시와 소무 차이로되 이 일조 활로에 촉처 분명하니 즉 사지 35세 시하라. 우음 영구할 착화주중 안홀명하니 종자고로 수연청이라. 약인문화 설에이면 아마 착가사 단자이서 하니 자이이래로 유명 거격이니 영계현모 저기에 홀상 금비하고 욕해 홍주에 천침지즉이라. 이 시자 희찬 희석 등이 수기 사유지 영고리 호지라가 지우금천의 조 석탑이 봉안지하니 석탑 유제나 덕음무문이라. 오호 애제라 통전 신부로다. 여상 운우는 계제 척실이요 지역 화조는 불가무원이라. 명활 발채기자는 정금 원옥이요 연덕기신하야 빙호 탁백이라. 학겸 내외하고 도관 고금이라. 상송 결조요 수월 허금이라. 경지 부족하고 정에 쌍용하야 고제 조령하니 성북 수동이라. 신주 도종은 칠정 교의하고 개월 비화는 삼공여료라. 순순지자의 물물사안하고 건건지려의 심심미간이라. 시종항제는 금석비견이요 천심시묘는 관한안견이라. 명중당시요 도선방해라. 팔표고인이 핍주계하로다. 철인운망이니 오장아니요 즉사일이요 탑세오대로다. 세존응화 2986년 기해 3월 27일야 문인 탄어 택성 경찬병서라. 참 여러분 여기 명화를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입에 말이죠. 독송을 이렇게 할 때 입에 걸림이 없이 쭉쭉 읽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스님의 문장력입니다. 읽었을 때 제대로 잘 안 읽히는 게 아니라 술술 읽힌다. 여러분 의상조사 법성계 읽어보시면 술술 읽히죠. 여러분 한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매산자가 있다 이러면 이거 산의 모양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상형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큰 스님께서 전부 한자 급수 자격을 따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경전을 보셔야 된다 해서 여러분 다 한문 공부를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한자라고 하는 건 처음에 문장을 보기 전에 글자 한자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형태는 이 글자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부터 이제 알아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달월자 그러면 달이 이렇게 된 거를 상징을 해서 만들어냈다. 뭐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태양의 모습을 했다. 이게 상형자라고 합니다. 본돌상자에.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한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전부 상형자를 중심으로 모양을 따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많이 했는데 육서라고 있어요. 한문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6가지가 있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부 어느 문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느 문자가 다 없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통을 하는 과정에 어느 문자가 생겨났지 처음에 그냥 산을 이렇게 쓰는 게 필요해서 이게 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것도 필요했지만 예를 들면 윗상자 같으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런 거예요. 이게 윗상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는데 여기 밑에 여기 아래 하자죠.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는 윗상자 이게 윗상자였습니다. 이게 아래 하자였고 그래서 여기 이게 붙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라고 하는 게 남은 거죠. 이걸 지사라 그럽니다. 지사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요 지점 여기 말이죠. 여기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손가락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게 화살을 이렇게 맞았어요.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질병질자예요. 이거 화살 실자 여기 있잖아. 그죠? 이게 사람이 있는데 이게 화살을 이렇게 맞았어. 아플 질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화살이 이렇게 맞았다. 이게 화살 실자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은 요거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화살 맞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로 뭔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딱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소리입니다. 소리를 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상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서라고 하는 이 원리를 잘 아시게 되는 형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울 호자가 있습니다. 조울 호자가 있으면 이거 우리 전부 옛날에 한자를 가지고 파자를 했죠. 글자를 이렇게 파자를 해가지고 막 설명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보는 걸 회의라고 그러죠. 그죠? 뜻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회의자인데 사실은 이것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다. 이것도 이게 여성인데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애기입니다. 애기 그죠? 근데 요것도 그런 회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고유명사였습니다. 고유명사. 은나라 때 부호라는 분의 고유명사로 썼던 겁니다. 이거. 처음에 좋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아드자자가 이게 뭡니까? 아드자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강보에 쌓인 아이입니다. 머리만 있고 팔이 나와 있고 강보에 쌓였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식, 어린아이 맞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자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한자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많이 얘기했을 때 파자로 해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서로 이 암호로서 저기를 했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떡 적어주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 그러고 나면 이거 보면 대나무 아래에 그렇죠? 21일 날에 말이지. 그리로 대나무 아래로 오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파자잖아요. 그럼 전부 회의로 보는 거 아닙니까? 뜻을 합한 걸로. 근데 한자의 조자 원리는 전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것이 성형자입니다. 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형태를 따온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성인성자를 했을 때 이 귀라고 하는 것이 뜻을 나타내고 여기에 있는 발음 이 정이 옛날에는 성이었는데 이게 그냥 소리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소리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뭘 받칠 정자해서 뭔가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얘는 소리만 가져온 거예요. 소리만. 뜻은 귀라는 뜻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성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자를 잘못 볼 때 전부 회의자를 봐가지고 뜻이 다 파자로 해서 다 이렇게 합니다. 어린애들 한문 배울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누가 키가 제일 작습니까? 누가 키가 제일 작아? 예? 눈 밑에 발이 달렸다, 그죠? 눈 밑에 발이 달려서 얘가 키가 제일 조개패자 키가 더 작은 애가 있다. 입 밑에 발이 달렸다,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애들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그 더 키가 작은 사람이 혈자지 간 밑에 발이 달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한자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파자를 했는데. 제가 대학에 가서 중문학을 해서 문자학을 공부하고 해보니 이런 식으로 한자를 봐가지고는
이런 식의 회의라든지 대충 파자해서 보는 방식으로 한문 공부를 해가지고는 원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설문해자입니다. 설문해자라고 하는, 허신의 설문해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이라고 한 문과 자를 설명하고 풀어냈다고 해서 한나라 때 설문해자라고 하는 정말 제대로 된 사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놓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청대에 가면 설문해자에 대해서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옥제 설문해자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한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 대충 파자해서 대충 알아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설문해자를 공부를 해서 쭉 한문 공부를 쭉 해왔는데 말이죠. 청대까지 해왔는데 1900년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가서 갑골문이라는 게 발굴이 됐어요.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한나라 때 이전, 은나라 때, 우리는 하은주라 그러는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공자는 우국호 문제라 오종주라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그랬잖아요. 은나라는 문헌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유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징여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주나라의 문명을 따르겠다 해서 주나라의 문명을 따르는데 그때만 공자 당시만 해도 은나라 유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1900년대에 은나라 유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은나라의 역사가 나온 걸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나라의 유적에서 갑골문이라고 하는 거북이 등판에다가 점을 보는 게 나왔는데 점을 치는데 점을 치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어느 왕 때 아까 이게 부호라고 하는 분이 은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불을 지펴서 점을 칩니다. 이게 전복자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전복자에 점 치는 거예요. 점에다가 말을 하는 게 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거북이를 등판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을 딱 찢으면 불이 1로 갈라질 수도 있고 1로 갈라질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심플하게 이게 부채도사처럼 완전 점을 그렇게 칩니다. 이게 거북이가 이렇게 거북이 등판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여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점사를 써요. 이번에 저 나라를 공격을 하러 갈까요? 이래놓고 여기에다가 불을 지지는 게 있어요. 불을 지져가지고 1로 나오면 공격하라. 1로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점을 봐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점을 봤더니 어떻게 나왔다? 그럼 이거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갑골문. 이런 문장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일홍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보고 그 지역에 농사 짓던 분이 이 뭐지? 이상한 게 나왔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거다 그래서 약재로 갈아서 썼습니다. 한약재로. 그러다가 이거를 발굴을 누가 했냐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건 고대 문자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사가지고 갑니다. 고고학자가. 그래서 그게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게 이제 문자라고 하는 걸 알고 갑골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고대 문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은나라의 유적이라고 하는 거, 은나라의 역사 딱 보니까 은나라 역사 왕의 순서대로 쫙 나와 있는 게 다 맞아요. 여기에 나온 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은나라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다 분석이 됐고, 갑골문이 나오면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중국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설문해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허신이 설명해놨는 방식이 틀린 글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게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선비사자 같은 거, 임금왕자 같은 거, 설문해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열십자의 하나일 자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람이 선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문해자는. 그리고 임금왕자는 천지인 삼재를 말이죠. 하나로 꿰뚫는 분이에요. 천지인 삼재를. 그렇죠? 천지인 삼재를 하늘의 천명과 그 다음에 이 땅의 천지 사이에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어 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천명을 이어주는 분이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문해자에. 그런데 갑골문을 딱 보니까 웬걸 이건 후대의 얘기고 선비사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작은 도끼입니다. 임금왕자는 큰 도끼예요.
이렇게 큰 도끼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글자를 보니까. 여러분, 무사할 때 사무라이라 그러죠? 그 무사라고 했을 때 그 사자가 선비, 글 공부하는 인문학적인 선비가 아니라 작은 도끼 들고 다니는 이게 무사라고 하는 사무라이라고 할 때 그 사자에 남아있는 옛날 용법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천지인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상황에서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나를 따르시오 하는 리더가 돼가지고 지역을 정복으로 하고 다니는 게 원래 옛날에 더 본래적인 의미였고, 그 뒤에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그 후대에 정착이 돼서 임금이 그런 전쟁을 직접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 한대 이후에 천지인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고 음양오획이 나온 이후에 이제 나타난 걸로 이제 설명이 돼서 왕을 한 거지, 원래는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골문에 대한 연구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각골문이라고 하는 걸 막 열심히 공부를 중국에서는 해가지고 역사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한문 문장이 되어 있는 옛날 문장도 다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그래서 각골문파와 설문해자파가 논쟁을 벌이고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도 한자 문명권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설문회자, 각골문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걸 보면서 오히려 한문 공부에 새로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각골문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너무나 재미난 게 많아요. 여러분 7벌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벌하다잖아요. 그죠? 정벌하다. 이거 각골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는 사람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창과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과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실은 7벌이 실제로 목을 치는 거였어요. 실제로 목을 치는 거예요. 옛날 당시에. 어떻게? 중앙에 있는 그 천자가 있는데 제후국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임금이 다른 제후국에 전하를 쳐라! 전하를 쳐라! 이랬을 때 그걸 정벌이라 그래요. 정벌이라 그럽니다. 주살해라 이렇게 딱 냅니다. 포천청 같은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이게 작두를 치듯이 이렇게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옛날에 나타난 형벌 같은 게 그대로 다 나타나 있는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각골문을 통해서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그때에 있었던 현상들을 정확하게 그 문화사를 복원을 할 수 있는 게 다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인인데. 여러분 어질인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는 이인야라 이렇게 있죠. 그죠? 사람 사이의 관계다. 사람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서 혼자 서 있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인간과의 관계다. 인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의 핵심은 인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각골문에 보니까 말이죠. 아직까지 이건 좀 논쟁이 있어요. 근데 각골문에 글자가 이체자가 많은데 이게 사람이네.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뒤에 방석을 받쳐주는 형태로 돼 있다고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불편할까 싶어서 이렇게 방석을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걸로 그렇게 보기도. 남에 대한 배려. 그렇죠? 이런 형태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인이라 그러면 사람인의 뜻과 둘이라는 뜻이 회의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 뜻하고 이 뜻하고 합쳐진 걸로 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의 그냥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방석을 받쳐준 사람의 모습,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각골문 가지고 육서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연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올 김영옥 선생의 부인이신 최영애 선생이 연대중문과 교수였는데 사운드를 최초로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박사를 받고 오신 분이었는데 각골문하고 이 설문해자를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하다가 책을 내셔가지고 이제 한자 강의를 그렇게 해서 제가 아마 그때 이 각골문 공부하고 설문해자 공부하는 그 좀 초기에 공부를 했던 이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각골문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걸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난 형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게 무슨 글자겠습니까? 각골문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인자입니다.
잉태할 잉자입니다. 이거 뭐 있죠, 그죠? 각골문에 진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는 게 이렇게 각골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인의 이체 모형이 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정말 각골문 보면 리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의 관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예, 이거 오줌 요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각골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쌀밑째 이게 쌀이다. 쌀이 나온 거 아니냐? 이게 물 아니냐? 이렇게. 예, 똥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골문에 정말 리얼하게 모든 형태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람풍자하고 봉황봉자하고 글자 같아요. 글자 같이 씁니다. 바람풍자하고 봉황봉자하고 발음이 똑같이 펑입니다. 중국 발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러면 여러분 바람신 그런 바람이 싹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자연과학적인 바람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의 형태가 실제로 존재해서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풍신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쭉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쫙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중국의 경서드나 고전을 쫙 다시 보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한문으로 된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학이라고 공부하는 게 옛날 그 서당에서 하는 식으로, 저도 서당 공부를 했지만 그냥 주먹국으로 그냥 쭉 읽어서 대충 얘기하고 대충 저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대충 저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늘천 이렇게 딱 하면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여기 이런 뜻입니다. 여기 딱 지적하는 거죠. 여기 상역. 바로 머리를 뜻합니다. 머리 위쪽 부분, 이게 이 하늘입니다.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를 앞으로 각골문의 설문회자 같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한문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발전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요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과 아울러 그 다음 보셔야 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게 허사입니다. 허사.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짓는데 허사를 어떻게 쓸 거예요? 예를 들어 기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기자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자, 공자 제자의 자로가 있어요. 그죠? 논어에. 자로가 있는데 자로는 너무 용감합니다. 너무 용감해가지고 뭐 일이 일어나면 말이죠. 아주 제가 이 공부 봤을 때 정말 가장 그 감동적인 분 중에 하나가 자로입니다. 전 자로를 좋아합니다. 그 아내는 너무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논어 보셨죠? 아내는 너무 완벽해요. 그냥 듣고 나서 모르는 척 하고 집에 돌아가서 하는 거 보니까 공자가 시킨 그대로 하고 있었다. 완벽한데 말이죠. 인간미가 좀 없잖아요. 자로는 말이죠. 하나 가르쳐주고 칭찬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 또 야단 맞고 아주 리얼한 인간미가 나타납니다. 자로는 너무나 용감해서 공자가 자로를 만난 다음부터는 내 욕하는 걸 들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공자를 욕하면 가서 응징합니다. 네가 뭐라 했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로가. 그래서 명분 없는 전쟁에 자꾸 뛰어들어요. 너무 의협심과 정의감이 불타올라가지고. 그래서 막 저기서 좀 전쟁이 나면 막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 좀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사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집단 무리로부터는 자로는 아주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로가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공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부득기사연이라 이래요. 논어 보시면 나오죠? 부득기사연이라.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구나. 이건 같을 여자 뜻입니다. 그렇죠? 그 죽음을 그럼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데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데?
이 지금 허사를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뭐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러면 하나마나한 소리가 아닙니까? 근데 이 그라고 하는 것을 고전에서 쫙 보면 이제 허사 연구를 합니다. 허사 연구를 쫙 해서 중국인들이 고대 한어에서 연구를 많이 우리 옛날에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이런 연구, 고대 국어 연구하듯이 이 사람에게는 고대 중국어가 고대 국어 아닙니까? 허사 연구를 쫙 하다 보니까 그라고 하는 거에 합당이라고 하는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허당도 있어. 합당하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딱 자기에게 맞아 떨어지는 죽음을 얻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음은. 그러면 이게 번역을 의역할 때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번역이. 지명대로 못 살 것 같아. 이래야 돼. 그렇잖아요. 그 죽음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한테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고 이래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논어는 전부 구어인데 실제로 그 시대에 그렇게 말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이 허사 하나를 알아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로가 실제로 어떻게 마지막에 명분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얼마나 지독하게 세상을 떴냐 하면 상대편에서 자로의 시신을 가지고 장을 담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춘추에 나옵니다. 춘추에 나와요. 그렇게 이 자로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세상을 뜨는데요. 그러나 춘추는 멋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어떻게 설명하냐? 자로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적장을 잡았을 때 꼭 한마디를 하거나 유언을 남기게 해주지요.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 이때 자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공자에게 맨날 야단을 맞는 자로가 마지막에 전쟁을 하다가 잡혔을 때 모자가 삐뚤어졌던 거예요. 모자를 바로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의관을 정지하라 하셨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저는 아내보다 자로가 멋있어.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끝까지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순간에도 목숨을 구걸하거나 아주 죽음 앞에서 아주 비굴해지거나 하지 않고 모자를 바로 딱 하면서 선생님께서 의관을 항상 정지하라 하셨어요. 이 말을 남기고 그게 춘추에 나옵니다. 공자는 정말 최고의 제자라고 했던 자로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공자는 세상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희라 이렇게 나와요. 희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춘추에만 나오지만 논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떴어요. 자로는 공자보다 9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아내는 나이가 많이 나는 아주 어린 제자였는데 이 어린 제자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주 굶고 이러다가 일찍 요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입실 제자였는데 아내를 잃고 나서 희라 천상이야.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래죠 공자. 그죠?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 입실 제자를 데려가 버렸으니 나는 뜻을 이룰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 이 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 글자에 족보가 생긴 거예요. 저 희자가 들어가면 가장 슬플 때 쓰는 말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 한자가 족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썼구나를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허사 같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한문을 제대로 보게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가 피제예요. 이렇게 논어에 보면 그죠? 논어에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 마을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아주 아버지가 잘못한 걸 있으면 막 고자질을 막 해가지고 올바르게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막 관가에 고발을 하고 막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좋은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공자에게 그런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면 공자가 피제라 이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구나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거의 대부분 책들이 그러구나 이거 뭔 말입니까? 그러구나 근데 이 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피안이라고 하면 좋은 뜻이지요. 차는 예토고
피하는 정토잖아요.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이 고전에서 또 다른 용례로 피라고 하는 건 남을 낮춰서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피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까지 거 이래야 돼요. 번역이 이렇게 된다 이에요. 남을 낮춰서 하는 말. 그러구나 뭐 그 정도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달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사, 이런 허사들, 기자 같은 거, 허사 같은 것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자가 아까 나오는 그 각골문이나 설문회자에 나오는 한자의 본래 뜻도 좀 잘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희자 같은 건 이건 고전에서 쫙 사였을 때, 이 희는 공자가 안 해주었을 때 감탄사였다. 가장 슬플 때 쓰는 하는 희라 하는 건 이런 탄식의 소리였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다 공부를 했을 때 번역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의미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러구나 하면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우리 한문 공부로 돼 있는 이 동양학 공부 끝도 없어요. 그러나 끝도 없기 때문에 좋지요.